자,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권 비교적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단은 548페이지 하단 보증금과 차임의 정감 청구권.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교재 549페이지 상단의 거기 판례 보시면 자, 판례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찍으시고 정액의 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줄 걸까요?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이 얼마죠?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는 5%까지만 올립니다. 그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정감을 청구할 때 하나여 적용되고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의 동그라미 재계약 동그라미 하거나 바로 밑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의 동그라미 차임 등이 정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정리합시다. 주택임대차는 올리고자 할 때는 몇 프로를 올릴 수 있다? 20분의 1, 5%를 정액할 수 있는데 이 5%가 적용 안 되는 게 두 군데가 있다.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죠. 첫째 재계약 시 그리고 당사자 합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려가면 큰 4번 보증금 중 월차임의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자, 거기에 교재 제일 밑에 0구조 찾았습니까? 1. 법 7조 2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연일하를 말한다. 연일할 동그라미. 바로 밑에 7조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를 말한다. 2%를 말한다. 거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월차임의 전환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는 방금 줄을 꺼드렸지만 자, 월차임의 전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야,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지금은 월세로 가는 세월이잖아. 그죠? 자, 보증금 1억을 보증금은 5천으로 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받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체크하셨죠? 연일할을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금리로 해라. 이게 주택임대차입니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금리로 합니다. 그때 기준금리가 석 달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서 아마 주겠지. 기준금리를 1%로 하자. 이렇게 주면 1 더하기 2는 얼마? 3%. 자, 그럼 연 10% 또는 연 3% 중에서 낮은 걸로 하라. 그런 뜻이고 만약에 연 3%라면 여기 5천만 원 곱하기 3%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3% 3, 5, 15, 150만 원 나오겠죠. 이게 연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12만 몇천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문제는 나올 일은 없고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금리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은 교재 550페이지 3번 가운데 기타 종합적 보호하여 1. 주택임차권의 성계라는 중요한 단원이 따라오는데 거기 3번에 1번 주택임차권의 성계할 때 주택에 일단 동그라미 성계에도 동그라미 자, 옆에 줄 걸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한다. 이게 주택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주택 동그라미 성계 동그라미 했으니까 주목해 봅니다. 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다고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러니까 좀 법률적인 용어잖아. 그죠? 이름을 답니다. 갑과 이을 식시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고 보증금 1억 2년에 살겠다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는 중에 이을 식시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이을 씨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이 보증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상속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열식이가 죽었다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야 한 푼도 받지 말고 나가라. 이건 웃기는 나라가 되잖아. 그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열식이가 사망을 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열식이가 사망하더라도 자식이 보증금 1억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를 뭐라 부른다? 상속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 상속인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당연히 상속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동원하는 게 뭐죠?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승계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열식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자다.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혼인신고는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잖아 지금. 그죠? 이 사람이 이 보증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임차인이 죽은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야 당신은 사실상 혼인관계자 남이니까 그냥 나가시오 이러면 우리나라는 웃기는 나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가 뭐 한다? 승계할 수 있다. 이건 상속이라고 못하니까 승계란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택업문에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주택임차권의 승계. 자, 바로 밑에 법조문 제9조 봅니다.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있으면 설명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상속하면 되니까.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줄 걸까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래서 사실혼관계자의 주거생활을 안전하게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우리 주택임대차는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이때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를 하는데 이 보증금 1억을 포기할 일도 있을까요? 여기 사실혼 관계자가 이 보증금 1억을 포기할 일이 있다 없다? 있죠. 언제? 이열식이가 살아있을 때 집주인에게 부채가 빚이 5억이 있었다면 이렇게 승계나 상속은 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러면 부채 5억도 승계하면 사실혼 관계자 4억을 내놔야 해결이 된다는 문제가 되잖아. 그죠? 오히려 민폐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권리도 있다. 그게 이제 따라오는 거죠.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그때 1항과 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내로 1개월의 동그라미 임대인에게 제1항과 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 더 밑에 4번 1항과 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봐요. 채권만이 아니고 채무도 뭔다? 승계한 자에게 귀속이 되더라. 그래서 상속이나 승계는 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채권, 채무 모두를 승계한다. 그래서 1개월 내로 포기할 권리도 주겠다. 그죠? 아주 법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때 이 1개월을 2개월로 시험에 한 3번 정도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로 포기할 수 있다도 짚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어지는 내용 내려가면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역시 크게 왕별 그리시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100% 시험에 들어옵니다. 워낙 중요한 단어인데 자 지금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데 명령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제목을 잘 보시면서 지금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고 다시 교재를 보면서 2번 수업하도록 합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주택에 집주인이 갑이라고 칩시다. 임차인 을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5천만 원에 산다고 치는거고 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지방으로 발령도 났어요. 그러면 직장 따라 가야 되는데 이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줄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간은 끝났으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지방으로 발령도 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내준다니까요. 왜 안 내줄까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내주기 싫어서 이건 좀 나쁜 놈이고 또 어떤 주인은 야 네가 세놓고 그 돈 받아서 나가라 뭐 이런 놈도 있고 어쨌든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지방으로 직장에 발령하시니까 직장은 급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직장으로 일단 따라갔다가 다음 주 일요일쯤 그죠? 삽을 들고 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보증금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날아가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것만 해도 큰데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건 이건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 직장은 발령났다 보증금은 안 내준다 가게는 가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등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사람의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제도를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제목 딱 잡으시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해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이사를 나가면 일단 집은 비었잖아요. 빈 집에 누군가는 들어오겠지.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때 최우선을 인정해 주지 않지 우선 변제권이 아님을 조심하는데 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굳이 묻는다면 이 주택에 1번 국민은행 저당권이 있다고 치고 집주인이 돈을 못 내준 죄는 크지만 들어오는 족족 최우선 다 인정해 줘 버리면 1번 국민은행 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 자부터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봅시다. 교재 550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2번에 자 주임법 3조 4망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찾았습니까? 끝난 후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 기간 중에 내가 지방으로 발령 났으니까 등기하고 가겠어 이런 말은 없어요. 반드시 끝난 후 동그라미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청하겠다라는 취지. 오른쪽 551페이지 상단의 취지와 이유 천천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5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이것 때문에 등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오른쪽 동그라미 5번에 다섯째 줄 거기 줄 것입니다. 3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것 때문에 등기하는 거죠. 별표. 바로 밑에 동그라미 6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방금 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의 두째 줄입니다.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줄 걸까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를 옆에 뭐라고 했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설명하고 있죠. 최우선의 동그라미.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받을 수 없다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를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를 여러분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한다고 치고 저 세입자가 지금 1억 5천에 전세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서울에서는 현재 1억 5천일 때 5천까지는 최우선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억 5천에 전세를 들어올 때 등기부를 떼보고 권리를 설명해 주겠죠.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거기 뭐가 돼 있다? 임차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나갔습니다. 그죠? 지금 들어오는 당신은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를 설명을 안 해서 집이 경매 처분되면서 그 고객이 5천만 원의 최우선 변제를 설명을 못 들었다면 그거 경영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물건을 잘못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등기부를 떼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집에 새 한번 살아봤습니까? 나 새 살 때 보증금 다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 운수 대통했습니다. 그거. 지금 통계 자료에 보면 약 30%는 일부를 못 받거나 전부를 못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그렇게 피해를 보니까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새 살 때 보조금 다 받아가 나왔는데 운수 대통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제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교재 553페이지 상단에 가면 3번 보증금의 회수 이런 게 나오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돈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삽을 들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경매를 신청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3교시에 다음 시간이죠. 경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니까 거기 보증금의 회수 경매 신청 줄만 하나 꺼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효력, 뭐 경매, 소멸 다 됐고,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는데, 556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상단에 제목만 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556페이지. 거기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여러분 앞으로 세를 살다 보니까 세입자가 수도꼭지 고장났는데요. 이렇게 전화 오는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를 줬는데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된다. 그건 좀 애매하잖아. 그지? 수도꼭지 정도야 몇천 원 하니까 그거는 괜찮는데 가스보일러 500만 원짜리가 고장났다. 그럼 세입자는 야 이거 건물에 아파트에 붙어 있는 거니까 집주인이 고쳐라. 집주인은 네가 쓰다가 잘못 써서 고장났으니까 네가 고쳐라. 이러면 분쟁이 생기잖아 지금. 그죠? 이것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지금 줄 것이었죠.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뭐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다. 그 제목만 보시고 하단의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크게 물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그 분쟁 조정에는 굉장히 많이 적어놨죠. 지금까지 놓은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쭉 보시고 이번에 565페이지를 봅니다. 지나가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제목만 보시고 565페이지 상단에 시합 10번 이번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보이죠. 그죠? 거기 제목에 동그라미. 자, 그럼 제목만 보시라는 뜻은 여러분 지금 여기 최우선 변제 서울에서는 지금 1억 5천일 때 5천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서울에서는 3억일 때 3억까지 최우선해주면 보호받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정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정하면 국가 경제가 절단 나버립니다. 최우선 변제를 3억일 때 3억까지 다 해줘 버린다. 그러면 전국의 아파트 전부 회수 다 들어가면 경매 처분되고 돈 못 갚아주면 온 나라가 경매한다고 난리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최우선 변제 이 숫자들은 조금씩 올립니다. 국가가. 요런 숫자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금 줄 끊는 것보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위원회 체크하셨습니까?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 법무부도 줄 하나 끕시다. 여러분은 이 중개사 공부를 해보면 모든 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노는데 유일하게 법무부라는 게 하나 딱 들어요. 어디? 지금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 그죠? 최우선 변제를 정할 기준을 정합니다. 하단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가볍게 참고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다 있죠? 넘어가서 569페이지로 접어듭니다. 자, 이번에는 569페이지 상단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드디어 상임법이 출발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기를 주택임대차를 베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가에서 시험에 물을 때는 주택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서 묻습니다. 뺏겨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은 만들어진 지가 40년 됐습니다. 40년이나 된 법이니까 사례, 판례 이런 게 양이 많다면 상가는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별로 양도 없어. 아주 내용이 단순합니다.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데 차이 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차이 나니까. 자, 교재 569페이지 내려오면 2번 적용 대상, 보호 대상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상가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상가가 뭘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출발했는데 상가가 뭐냐? 이래 물으면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집, 영업하는 곳 그러면 틀립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라는 것은 거기 내려오면 법조문 박스의 1 이 법은 상가 건물에 1항에 따른 줄 거야 되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가라는 말은 뭐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장사하는 집, 영업하는 곳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뒷문에 가면 그죠? 애기들을 상대로 하는 떡볶이집, 오뎅집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포장마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데 장사하고 있지만 거기 사업자 등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안 했습니다. 그 오뎅 팔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면 영업하는 집이라도 이 상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가가 적용되려면 뭐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가면 뭐 돈 내고 양초도 사고 뭐 쌀도 사고 하는 종무소라는 곳이 있죠. 그 영업행위가 일어나지만 그런 곳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 보나마나 사업자 등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가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자, 이거부터 하나 체크하시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밑에 0.2조입니다. 자, 1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누제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에 해당될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서울특별시 9억 찾았습니까? 줄자 끊고 별표. 자, 2번 수도권 과밀권역에 따라 밑에 6억 9천 보이십니까? 6억 9천 밑줄. 3번 광역시 해놓고 끝에 5억 4천 보이십니까? 5억 4천. 바로 밑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이라는 보증금이 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 이게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택과 상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상가에는 보호해주는 보증금의 범위가 있다. 서울은 얼마? 9억.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9억. 과밀권역은 얼마? 6.9억. 6억 9천.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 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 보호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그랬지 보증금이 얼마일 때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상가는 봐봐요. 이 범위가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서울 9억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서울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그죠? 좀 전에 공부 1시간 반 동안 지나게 하지만 보증금이 얼마일 때 보호해주는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50억에 전세 사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50억에 아파트를 사도 몇 개 사겠지 사실은 그죠? 근데 50억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라는 이런 주택임대차에서 배우는 공부 전부 다 보호된다 안 된다? 50억에 사는 사람 됩니다. 지금 거기에 살래 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죠?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기준이 없다 그러잖아. 주거용 건물 살림만 살면 보호해 준다니까요. 근데 50억에 사는 사람은 뭐는 안 될까요?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지. 자기 보증금이 1억 5천을 넘었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증금이 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기준이 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상가는 영업만 한다고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범위에 들 때만 보호를 받는다. 자, 서울은 얼마? 9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구질구질하지만 그래도 좀 기억하기를 민법에서 법 조문을 공부할 때는 이거 강조 안 해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과밀권역 얼마?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인데 숫자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봐요. 6, 9, 54. 그러면 조금 기억하기 편하죠. 6, 9는 54. 다 맞았으면 3, 3, 7 박수 한번 쳐요. 3억 7천. 그러면 대충 숫자는 좀 기억하겠죠. 근데 서울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서울은 얼마에 될 때만 보호받는다? 9억 이하일 때만 상가가 보호받는 거예요. 과밀권역은 얼마?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다 맞았으면 기타 지역은 3억 7천, 337 박수 칩니다.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보증금이라는 것을 환산보증금이라고 교재에도 밑에 있지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5억에 월세가 500만 원이다. 상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보증금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법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5억. 합치면 얼마? 10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33회 시험이죠. 작년 32, 그 다음에 31, 30회 연속 3년 동안 그죠? 우리 상가임대차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인 상가로서 3년 연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인 상가로서 이렇게 나가면
이건 합이 얼마다? 10억이잖아. 그러면 상가임대차가 적용 안 된다는 걸 보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상가임대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의 기준입니다. 주택하고 다른 게 이게 제일 큰 차이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다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배웠는데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럼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운 거예요. 상가는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서울은 얼마? 9억, 과밀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 조금 힘들더라도 서울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이 정도로 전달합니다. 강조하기를. 제가 이 수업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죠? 우리 수험생 중에 이럽니다.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잘 되는 모양이죠. 원래 기간이 끝난다는데 나가야 됩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보호되느냐 이제 이걸 질문하는 용인데 질문한 거 딱 들어보면 1시간 동안 헛공부했구나를 딱 안다니까요. 상가를 배운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형님이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형님이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야 보증금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질문하는 거 딱 보면 벌써 공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식당 하는 곳이 어딥니까? 장소가 그걸 알아야 보증금 기준을 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잘 모릅니다 이럽니다. 그럼 황당하죠. 벌써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그죠? 근데 형님이 식당 하는 것을 잘 모른다. 그것도 이해는 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서울하고 경기도 근처에 있으면 이게 서울 같기도 하고 경기도 같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 그죠? 그걸 잘 모른다. 그건 또 이해가요. 그럼 좋다. 보증금은 얼마? 월세 얼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질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가는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고 지금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사람 1시간 동안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의미가 탁 들어온다니까요. 어쨌든 이 숫자는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에서 보호해주는 기준이고 그때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 그러는데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얼마로 한다? 100으로 계산한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한다고 지금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죠.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벗어나더라도 인정해 준다. 그럼 이거는 모든 상가에 다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 20억도 보호될 수 있다. 인정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조건 객관식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있습니다. 자, 일단 교재 570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57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일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다음은 적용해준다. 자, 다음 적용해주는 거 오른쪽 올라가면 기업, 대항력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두 번째 갱신요구권 동그라미. 미음에 보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 동그라미. 권리금의 보호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시효세 표준 권리금 계약서 동그라미. 그리고 취여세 3기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지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죠? 모두 몇 개? 5개 있습니다. 5개. 다시 제일 위에서부터 대항력 동그라미 했습니까? 갱신요구권 니은의 동그라미. 리얼하고 미음의 권리금의 보호 동그라미. 그리고 시효세 표준 권리금 계약서 동그라미. 취효세 3기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지 동그라미 했습니까? 모두 몇 개? 5개. 근데 이제 원래 1월달에 한 개 더 들어오니까 일단 5개가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수업을 하고는 이것을 벗어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지금 있다.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지,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이 범위를 넘어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도 인정해주니까 이것은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이래도 되는 말이잖아. 그죠? 여기에 이제 원래 1월 4일 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6개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여러분 화살표 딱 찍어가 옆으로 넣어가지고 제가 부르는 거 받아쓰기 지금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범위를 넘어도 해당되는 것 옆에다가 별표 딱 찍어 놓고 화살표로 봐요. 지금 그 박스가
전체를 초과해도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죠? 거기다가 화살표를 탁 넣어가지고 하나 더 넣으라고 지금, 그죠? 받아쓰기 옆에 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코로나죠. 감염병으로 인한 3월 이상 폐업. 감염병으로 인한 3월 이상 폐업. 점 찍고 중대한 재산상 손실. 중대한 재산상 손실. 점 찍고 해지 가능. 끝. 시 1월 달에 이제 한 달 전에 도입됐죠. 지금 이제 막 3월 초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감염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종료받아서 폐업을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해지할 권한을 주겠다. 그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계속 힘든데도 계약도 해지도 못하고 월세 계속 내야 된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 도입이 됐고, 이거는 한시적이겠죠? 이제 코로나도 곧 끝나간다는데, 끝나면 이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게 도입이 됐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를, 아직 암기는 다 안 되겠지만, 상가는 보증금의 기준이 될 때만 보호받습니다. 서울은 얼마? 9억, 과밀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지금 모두 몇 개? 6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6개, 그죠? 천천히 기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부가 세게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항력, 갱신요건, 권리금의 보호 이런 걸 내용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보인다고. 근데 일단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지.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5개를 체크했는데, 이제 원래부터는 뭐 1개가 더해서 6개다.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지. 그죠? 6가지는 저 범위를 넘더라도 인정해 준다. 자, 주택과 상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앞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제부터 똑같이 갑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571페이지 제일 하단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주택과 똑같죠? 아까 주택도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건 어떤 거라 그랬죠? 민박집, 콘도, 펜션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죠? 상가도 똑같아.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가가 일시적인 건 어떤 걸까요? 애매하지만 옆에다가 땡처리 점포 이런 거 하나 적어놔요. 뭐 사장이 미쳤어요. 한 달간만 합니다. 이런 점포는 사업자 등록했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임대차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가서 572페이지 상단 미등기 전세의 준용 똑같죠. 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호받습니다. 주택하고 같고, 바로 밑에 5번 외국인이나 법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당연히 보호되는데 아까 주택은 법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되는 법인이 3개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상가는 무조건 법인은 보호받습니다. 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셋째 줄에 외국인이나 법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까지 해서 보호 대상 보셨고, 주택하고 차이점 위주로 빠르게 갑니다. 내려가면 3번에 1번 임대차 기간의 보장 몇 년 돼 있습니까? 기본 1년. 아까 주택은 몇 년? 기본 2년. 자, 그럼 상가는 기본 1년인데 1년 만에 나가시오. 그러면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오면 큰 2번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갱신 요구권 몇 년? 10년의 범위 내에서. 그죠? 아까 주택은 몇 년? 2년의 범위 내에서. 차이 나는 거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자,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래 1, 2, 3, 4, 5, 6, 7 오른쪽까지 8번은 거절 사유예요. 거절 사유 중요하다 그랬죠. 자, 1, 2, 3, 4, 5, 6, 7, 8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8번까지 해서 묶어놓고 별표를 딱 찍으시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조심할 거 딱 하나 보이죠? 지금 8번까지 했으니까 거절 사유 모두 몇 개? 8개. 이거는 보이시잖아. 그죠? 근데 1번 봐봐요. 1번이 뭐다? 임차인이 3개의 차임을 연체했답니다. 3기의 동그라미. 아까 주택은 몇 기? 2기. 이제 우리 차이 나는 거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2, 3, 4, 5, 6, 7 똑같습니다. 전부 다 임차인이 잘못했는 건데, 상가에는 그 부분이 없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때 거절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주택은 있었죠. 집계 좀비 속에 들어갈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해되는지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9개. 상가는 몇 개?
여기 보자. 8개. 그럼 8개에서 한 개가 없는 게 그거 차이 난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대충 느낌 왔죠? 자, 다시. 상가는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상가 8개. 주택임대차는 거절 사유 몇 개? 9개. 한 개가 뭐다? 임대인이 직접 거절할 때 거절하는 게 주택에만 있는 거예요. 상가에만 없다. 그럼 대충 느낌은 좀 잡으셨죠? 자, 차이 나는 걸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73페이지 오른쪽에 법조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동그라미 이거를 여러분 제외하고 이렇게 시험에 한 3번 물었어요. 포함하여 얼마의 범위 내에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까지 체크했습니다. 10년까지 정리합시다.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자, 오른쪽 575페이지로 갑니다. 575페이지 상단에 묵시적 갱신. 아까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다시 한번 볼까요? 복습합니다. 주택은 얼마? 2년을 기본으로 보는데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합니다. 근데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럼 저절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 연장이 되더라도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때 얼마가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잖아요. 그죠? 상가도 똑같이 있어요. 차이 나는 걸 잘 보라고요. 자, 상가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575페이지 제일 상단.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절의更신 통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고 그때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1개월 내로니까 차이 나는 것. 자,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 딱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요. 이게 주택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6개월하고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진행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나머지 똑같고. 자, 575페이지 하단에 4번 보시면 D학력 역시 별표죠. D학력 얼마나 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주택하고 비교하시면서 575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인도의 동그라미 아까 주택은 이사하고 그랬잖아. 그죠? 상가는 이사한다는 그래요. 인도받고 옆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자,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바로 밑에 그 다음 날 이 길부터 조건이 3개죠. 이 길 동그라미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대항력. 좀 전에 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 넘겨서 576페이지 이 대항력에 대해서 표준 발음을 다시 이렇게 합니다. 자, 제일 위에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하면 양수인이 누군지 보입니까? 제3자 새로운 주인이죠.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다? 대항력. 대항력의 표준말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대항력이라는 말이 밑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인정해주고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쭉 설명했던 걸 다시 복습했습니다. 그를 대항력. 자,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자가 오른쪽 577페이지 하단에 2번에 1번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똑같죠? 여기 봐요. 우선 변제권은 뭐다? 대항력에다가 뭐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한다. 상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주택은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았죠? 뭐 읍면동 사무소, 출장소, 등기소, 공적인 사무소라고 여러 군데가 있었죠. 근데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는다. 그거 하나만 잡으시면 되죠. 자, 교재 5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항상 대항 요건은 기본입니다. 대항 요건의 동그라미 갖추고 여기에서 줄 걸까요? 관할 세무서장 줄 것입니다. 세무서장에게 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동그라미 바로 밑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때 우선 변제권의 내용 2번의 두째 줄을 보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이 뭐다?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하고. 됐고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성계 뭐 이런 건 보시면 되고. 자, 581페이지 이제 밑에 어쩌면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최우선 변제 항상 제일 강조했습니다. 자, 그때 581페이지 하단에 2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자,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란다. 한 장 넘기시면 최우선 변제의 조건이 나타나는데, 자,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택은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울은 얼마? 주택은 1억 5천일 때 5천. 요거는 꼭 암기하시라 그랬잖아. 그죠? 주택은 요게 중요하다면 상가는 최우선 변제가 중요 안 해요. 숫자가. 왜 그런가 하면 바뀐 지가 8년 됐어. 8년 동안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 법이 바뀌고 지금 9번 시험을 걸러갔는데 원래 굳이 물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요. 그래서 상관은 있다는 것만 보기 위해서 한 장 넘기시면 교재 582페이지 자, 상단의 표 0제6조 보시면 1. 서울특별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500 보이십니까? 봤으니까 줄이나 한번 꺼십시오. 6,500이면 내려가면 제7조 6,500에 때 1. 서울은 얼마까지 봐준다? 2,200 하는 거 찾으셨죠? 그 줄만 하나 꺼시고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다? 8년 전에 바뀌었다니까. 8년 전. 그치? 그러니까 그 숫자만 한번 가볍게 보시고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1억 5천일 때 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권은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나왔다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 게 2분의 1의 범위, 그다음에 뭐가 선순위 담보일자. 이거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암기되어 있고 아까 설명도 했죠. 그 내용이 교재 582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합산해서 상가 건물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최우선 해준다. 그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됐고 오른쪽 583페이지 상단 차임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자, 월세 좀 더 올려주세요 할 때 아까 주택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죠? 20분의 1, 5%를 정해갈 수 있다. 들으셨죠? 상가도 똑같아. 자, 그래서 오른쪽 583페이지 중간에 박스 상단에 보시면 0.4조 박스 찾았나요? 거기 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5가 얼마죠? 5%. 그죠? 근데 뭐 같은 놈들이 주택은 20분의 1, 그럼 상가는 또 100분의 5. 우리는 이걸 또 설명할 때 5%. 다 똑같은 말들을 지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냥 5%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면 될 건데 꼭 법마다 다 글자가 다르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내용은 똑같아요. 자, 5%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보면 이 있는 내용이 감염병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돌 때는 이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흘러갈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583페이지 하단 4번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의 전환해서 제일 밑에 1번 은행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한 장 넘기시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자, 5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얼마? 연 1할 2푼을 말한다. 찾으셨나요? 1할 2푼 동그라미. 그걸 12%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2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4.5배도 동그라미.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자, 아까 월 차임의 전환 기억나십니까? 주택에서 나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은 5천으로 하고 나머지 5천을 월세로 좀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받아라? 연 10% 기준금리 더하기 2%보다 낮은 걸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상가는요. 연 얼마? 12%. 그거를 1할 2푼이라 그래요. 그 다음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숫자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해드렸지만 연 12%, 그 다음에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금리로 해라.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하시면 되고 별것도 아닌데 그죠? 바로 밑에 거기 큰 5번 3기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지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의 밑에 법조문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얼마? 3개의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찾았나요? 3개 동그라미 해놓고 자, 주택임대차는 웬만하면 숫자가 전부 3으로 놉니다. 3기 차임의 연체에 따른 해지
그래서 이 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삼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상가임대차는 숫자가 전부 얼마로 돌고 있다? 3으로 돌아가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예 기억할 때 삼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어지는 날은 큰 3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의 보호입니다. 자, 또 상가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 권리금의 보호인데 권리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림 잠깐 보시면 필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게 상가입니다. 건물 주인이 갑, 임차인이 얼, 임차인이 이제 이 점포를 얻어서 뭐를 하는가 하면 호프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몇 년? 기간이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년 만에 계약하고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비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몇 년의 범위 내에서 2, 3, 4, 5, 6, 7, 8, 9, 10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 할 권리가 있다. 이걸 갱신요구권 그랬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제 1, 2, 3, 4, 한 4년쯤 하다가 병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깁니다. 그때 권리금을 받고 넘길 때 이 병을 우리는 신규 임차인 이렇게 말하고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권리금 계약이란다. 그죠?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3번에 1번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 법조문 보시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림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건물 주인, 임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금 계약이란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에 지금 월세 400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자기가 일하려고 월세는 지금부터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배로 올리면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수가 생기겠죠.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본다? 임차인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도 또 웃기는 게 그런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이 빠릿빠릿한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해야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올 건데 도숙자 같은 놈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거절할 수도 있다. 법이 이리 되어 있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뭐 영업을 못 하겠다, 잘하겠다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래 되어 있다고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오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실무에서 중요한 게 오른쪽 585페이지 하단 거기 제일 밑에 4번 보면 권리금 보호의 제한 이게 중요해요. 권리금이 보호 안 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것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찾았나요? 제일 밑에 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홈플러스 이래 하나 적으면 여러분 좀 편하겠죠? 대규모 점포 옆에 뭐라고요? 홈플러스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밑에 준대규모 점포도 동그라미 상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말할까요? 롯데백화점에 가면 롯데마트도 있는 거 아시죠? 그 롯데마트 같은 것들을 준대규모 점포라 하고 이런 것들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큰 2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동그라미 바로 밑에 공유재산 동그라미도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여러분 상가가 국유가 어떤 게 있죠? 나라 거. 상가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내려가면 전부 상가 쫙 있죠. 그 서울 지하철공사 또는 나라하고 계약할 겁니다. 공유재산은 큰 길가에 가면 지금은 없지만 뭐 토큰박스 이런 거 보셨죠? 구두수선점 이런 거 대로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계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가들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까지 왔습니다. 자, 나머지 표준권리금의 권장 참고로 보시면 되고 587페이지 거기 4번에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역시 줄 딱 끊고 별표 딱 찍고 옆에다가 주택임대차와 동일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공부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임차권 등기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하고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는데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최우선 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거 보기보다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별표 해놓고 주택임대차와 동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 편할 겁니다.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589페이지 밑에 8번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위원회 찾았습니까? 거기 589페이지 하단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에 동그라미 놓고 아까 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공부하셨죠? 똑같아. 분쟁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면 똑같고, 그 다음 591페이지 하단에 9번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거기 임대차위원회도 동그라미. 기억 좀 나십니까? 아까 최우선 변제를 정하는 것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도 최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상가임대차위원회가 있겠죠. 이거 어디에 둔다 그랬죠? 법무부에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아까 했던 말 있죠? 주택하고 똑같아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는 주택하고 차이 나는 점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교재 597페이지 경매 공매해서 오늘 수업의 마무리 파트로 갈 겁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